종합 스포츠 분석 토킹 채널입니다. 10년 이상의 실전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데이터 기반 핵심 분석부터 최강 배팅 전략까지 아낌없이 공유해드립니다. 수년간 운영된 전문 분석방 링크는 고정 댓글에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페이에노르트 vs GA 이글스. 이 경기는 중앙 투볼란치가 끝까지 버티느냐 아니면 중원 간격이 먼저 벌어지느냐가 승부의 핵심이다. 페이에노르트는 황인범을 전개축으로 두고 첫 번째 전진 패스부터 상대 투볼란치 사이 간격을 정조준하는 방식으로 경기를 풀어갈 가능성이 높다. 황인범이 센터백 앞으로 내려와 탈압박 패스를 성공시키는 순간 양쪽 측면 미드필더와 우에다가 동시에 라인을 깨는 움직임을 가져가며 고 어헤드 이글스의 더블 볼란치를 좌우로 끌어낸다. 이때 타이밍이 조금만 어긋나도 하프스페이스와 박스 앞이 함께 열리게 되고 곤살루 보르지스의 전진 드리블이나 우에다의 침투까지 맞물리면 곧바로 유효 슈팅 장면으로 연결될 여지가 크다. 특히 고 어헤드 이글스의 투볼란치 압박 출발 타이밍이 엇갈리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어 한 명이 나가고 한 명이 남는 구조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페이에노르트 입장에서는 황인범이 그 틈으로 전진 패스를 찔러넣고 곤살루 보르지스와 우에다가 전진 드리블과 침투로 박스 앞을 파고드는 패턴만 반복해도 공격 기대값이 꾸준히 쌓일 수 있는 경기다. 반면 고 어헤드 이글스도 스미트의 뒷공간 침투와 수레이의 스루 패스를 활용해 한두 번은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수 있다. 다만 전체적인 전개 속도와 박스 안에서의 인원 배치, 크로스 타이밍을 놓고 보면 90분 내내 경기를 주도하기보다는 간헐적인 역습에 기대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페이에노르트는 홈에서 초반부터 볼 점유를 늘리며 상대를 자기 진영에 묶어두고 세트피스와 중거리 슈팅까지 덧붙여 압박을 강화할 수 있는 팀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고 어헤드 이글스의 투볼란치와 수비 라인은 체력 부담과 간격 관리 문제를 동시에 안게 되고 후반으로 갈수록 중앙이 더 넓게 열리는 흐름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결국 이 매치는 중원을 장악하는 팀과 박스 앞에서 마무리 선택지가 더 많은 팀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황인범이 경기의 중심을 잡고 우에다와 곤살루 보르지스가 박스 근처에서 마무리를 책임지는 페이에노르타 쪽이 전술적 상성과 전체적인 변수를 봤을 때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페이에노르트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우디네세 vs 사수올로. 이 경기는 4-4-2와 4-3-3의 단순한 대결이 아니라 후반 막판에 박스를 집요하게 파고드는 팀과 중원 간격 관리가 흔들리는 팀의 상성 싸움으로 보는 편이 더 정확하다. 우디네세는 전반부터 두 줄 수비를 안정적으로 세운 뒤 자니올로와 자놀리를 활용해 측면에서 전진 드리블과 크로스를 반복하며 사수올로 수비 라인을 뒤로 물러서게 만들 것이다. 전환 순간에는 칼스트름이 중원에서 공을 한 번 더 잡아주며 좌우로 볼을 돌린 뒤 다시 하프 스페이스로 찔러 넣는 패턴을 통해 사수올로 미드필더 라인과 수비 라인 사이 간격을 노릴 수 있다. 사수올로는 피나몬티를 축으로 한 4-3-3 공격 전개를 통해 순간적으로 우디네세 수비를 흔들 수는 있겠지만 중원 압박과 수비 라인의 커버가 동시에 정확히 맞아떨어져야만 안정적인 경기 운영이 가능하다. 특히 후반 막판에 접어들수록 우디네세는 상대 수비의 체력 저하 시점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며 자놀리가 측면에서 끊임없이 치고 들어가 낮은 크로스를 올리는 장면을 반복할 것이다. 이때 사수올로 측면 수비수와 센터백은 계속해서 방향 전환에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발과 시선이 점점 느려지고 박스 안마킹에서 반박자씩 뒤처지는 구간이 나타날 수 있다. 칼스트렘은 이러한 흐름을 읽고 세컨드 라인에서 하프 스페이스를 장악하며 흘러나오는 볼과 컷백 패스를 동시에 노릴 수 있는 위치를 잡을 가능성이 크다. 결국 골문 앞에서는 체력적으로 지친 사수올로 수비를 상대로 자니올로의 드리블과 자놀리의 낮은 크로스, 칼스트렘의 세컨드 라인 침투가 겹쳐지며 결정적인 절호의 득점 찬스가 연속해서 생산될 수 있다. 사수올로는 피나몬티의 마무리와 파데라의 전환 속도를 통해 역습 한두 번으로 경기 흐름을 뒤집으려 할 것이지만 중원과 수비 라인 간격이 벌어지는 약점이 후반으로 갈수록 더 도드라질 위험이 있다. 우디네세 입장에서는 굳이 전반부터 무리하게 밀어붙이기보다는 라인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사수올로의 체력을 서서히 소진시킨 뒤 후반 승부처에서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를 동시에 파고드는 패턴을 강화하는 전략이 합리적이다. 사수올로가 라인을 올려 점유를 늘리려는 순간에는 미드필더와 수비 라인 사이 공간이 더 넓어지고 자니올로와 자놀리의 역습 루트가 한층 더 선명해질 여지도 있다. 반대로 사수올로가 지나치게 내려앉으면 우디네세는 계속해서 박스 앞에 숫자를 쌓고 세컨드 라인에서 칼스트렘이 두 번째 공격을 이어가는 구조를 통해 슈팅 횟수와 박스 안장면 수에서 점점 우위를 넓혀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전체적인 경기 흐름을 놓고 보면 이 매치는 사수올로가 어느 정도 버티는 구간이 있더라도 후반 막판으로 갈수록 우디네세의 박스 공략 강도가 점점 더 강해지며 경기 방향을 한쪽으로 당겨올 가능성이 큰 구도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우디네세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레알 오비에도 vs 빌바오. 이 경기는 겉으로는 같은 4-2-3-1 대결이지만 한쪽은 블록을 세우고 버티는데 초점을 두고 있고 다른 한쪽은 중앙 전환과 하프 스페이스 침투로 수비를 깨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방향성이 명확하게 갈린다. 오비에도는 콜롬바토가 수비 라인 앞을 지키며 위험 지역 진입을 최대한 억제하고 차이라가 하프 스페이스에서 방향 전환으로 시간을 벌어주면서 알렉스에게 연결하는 흐름으로 역습을 노릴 것이다. 그러나 빌드업의 속도와 전환의 다양성을 비교하면
빌바오 쪽이 더 높은 위치에서 더 많은 패턴을 가져갈 수 있는 구성을 갖추고 있다. 빌바오는 더블 볼란치 중 한 명이 수비 밸런스를 잡고 다른 한 명이 산세트와 함께 전진하면서 중앙에서 사이드 체인지와 직선적인 패스를 병행해 오비에도의 이선 라인을 계속 흔들어 놓을 전망이다. 니코 윌리엄스와 이냐키 윌리엄스 형제는 터치라인 근처에서 폭을 넓히며 수비를 벌려놓고 이 사이로 산세트가 하프 스페이스를 타고 세컨드 침투를 시도하면서 박스 앞 슈팅각을 열어 갈 가능성이 크다. 오비에도 입장에서는 알렉스가 전방에서 볼을 지켜주는 시간이 길어야 이선이 라인을 끌어올릴 수 있지만 빌바오의 전방 압박 강도가 높게 유지되면 후방에서 롱볼로 내몰리는 구간이 길어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콜롬바토가 세컨볼과 2차 볼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박스 앞에서 몸을 던져 막는 수비가 길어질수록 체력 소모와 집중력 저하가 동시에 찾아올 여지가 크다. 반면 빌바오는 산세트가 더블 볼란치 라인까지 내려와 공을 받는 순간 좌우로 방향을 바꿔 압박을 벗겨낸 뒤 다시 전진하는 2단, 3단 구조를 통해 안정적으로 상대 진영으로 진입하려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니코 윌리엄스가 측면에서 1대1 돌파와 컷백을 반복하고 구르제타가 박스 안에서 위치를 바꾸며 수비를 끌어내면 오비에도 수비는 하프 스페이스와 뒷공간을 동시에 케어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시간이 지날수록 박스 앞에서의 슈팅 수와 세컨볼 점유율은 빌바오 쪽으로 조금씩 더 기울 가능성이 높고 후반 60분 이후에는 집중력 저하가 실점으로 연결될 위험도 커진다. 오비에도가 홈에서 저항을 시도하며 역습 한두 번은 만들어낼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경기 구조와 전환 속도, 하프 스페이스 공략 패턴까지 종합하면 빌바오가 더 많은 유효 찬스를 가져갈 그림에 가깝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오비에도 패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헤렌벤 vs FC 즈볼레. 이 경기는 구조적으로 봤을 때 헤렌벤의 전방 압박과 후방 라인 간격 관리 실패를 즈볼레가 얼마나 잘 파고드느냐의 문제로 좁혀진다. 헤렌벤은 전방 압박의 첫 라인에 배치된 선수들이 과감하게 뛰어나가지만 후방 라인의 동시 전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결과 중원 뒤 수비 앞 공간이 애매하게 텅 비어 있는 상태에서 상대볼 소유자를 자유롭게 두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바로 이 지점이 즈볼레가 노릴 포인트다. 즈볼레의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맡는 브루메스터와 에이스 코스턴스가 이 공간을 먼저 점유해 템포를 끌어올린다면 헤렌벤 수비 블록이 정비되기 전에 결정적인 전진 킬 패스가 페널티 박스 근처로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 코스턴스는 등져받는 움직임과 박스 안 마무리를 모두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중원 앞에서 한 번 볼을 받아준 뒤 쇼어 타이어 쪽으로 배분하거나 직접 박스로 파고들며 슈팅각을 만들어낼 수 있다. 쇼어 타이어는 안쪽으로 좁혀 들어와 하프 스페이스에서 공을 잡는 순간 수비 한 명을 끌고 다니며 공간을 찢는 타입이라 브루메스터의 전진 패스와 궁합이 잘 맞는 구도다. 헤렌벤 입장에서는 벤테의 박스 안 결정력으로 승부수를 던질 수는 있지만 앞에서 압박을 실패했을 때 중원과 수비 라인 사이가 비어버리는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 경기 내내 위험 부담을 안고 갈 수밖에 없다. 특히 수비형 미드필더인 브라워스가 커버해야 할 범위가 과도하게 넓어지는 순간이 반복되면 1차 차단이 실패했을 때 곧바로 박스 앞에서의 슈팅 허용으로 이어질 여지가 크다. 즈볼레는 세컨볼 경합에서 밀리지 않는 편이고 공을 따낸 직후 주저하지 않고 앞쪽으로 찔러 넣는 선택을 자주 하기 때문에 헤렌벤의 허리를 비틀어 놓을 수 있는 전술적 무기를 이미 갖추고 있다. 반면에 헤렌벤은 최근 수비 조직이 흔들리는 경기들이 이어지면서 실점이 한 번 나왔을 때 추가 실점으로 번지는 구도가 자주 연출되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경기 흐름을 시간대별로 나눠보면 초반에는 헤렌벤의 전방 압박 때문에 양팀 모두 몸이 무거운 전개를 보일 수 있지만 중반 이후부터는 이 압박 간격이 벌어진 틈을 즈볼레가 차분하게 공략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이 경기는 수비 앞 공간을 비워두는 팀과 그 공간을 점유해 템포를 끌어올리는 팀의 대결이라는 관점에서 후자 쪽에 더 설득력 있게 손을 들어줄 수 있는 매치업이다. 결국 헤렌벤의 압박 방향이 한번 어긋나는 순간 즈볼레의 전진 패스와 박스 침투가 연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경기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헤렌벤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SC 텔스타 vs 트벤테. 이 경기는 텔스타의 불안한 전원 수비와 트벤테의 빠른 공격 전개가 정면으로 맞부딪히는 매치업이다. 텔스타는 3-4-3 구조에서 윙백을 높게 올려 공격 숫자를 늘리지만 그만큼 전환 국면에서 수비 공백이 발생할 위험을 안고 경기를 치르는 팀이다. 특히 텔스타는 우측 풀백의 전진 타이밍과 수비 리턴 타이밍이 분리되어 있어 한 번 공격에 올라가면 커버롤이 제때 형성되지 못하고 좌측 반코트 전체가 비는 장면이 잦다. 이때 좌우 밸런스가 깨지면 하프 스페이스와 박스 앞 공간이 동시에 열리기 때문에 상대 입장에서는 낮은 컷백이나 간결한 침투 패스만으로도 골문 전면에서 마무리할 수 있는 각이 자주 나온다. 반면에 트벤테는 람머스를 축으로 이선이 박스 주변을 둘러싸는 구조를 가져가며 로치가 하프 스페이스를 파고들고 바이드만이 두 번째 라인에서 패스를 공급하는 패턴을 반복한다. 람머스가 볼을 받아 등지는 순간 주변에 침투하는 옵션이 두세 개는 동시에 살아나기 때문에 텔스타 같은 전원 수비 약점을 가진 팀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매치업이 된다. 또한 트벤테는 측면에서 공을 탈취한 뒤 곧바로 중앙 쪽으로 전개를 꺾으며 낮은 컷백을 통해 골문 정면에 슈팅각을 만들어내는데 능숙하다. 텔스타의 좌측 반코트가 비는 상황은 곧 람머스와 로치가 역습의 출발점을 해당 구간으로 잡을 수 있다는 의미이고 이는 반복될수록 실점 위험을 키우는 요소가 된다.
그래서 텔스타가 전진을 줄이고 라인을 내려 안정적으로 버티는 선택을 하지 않는 이상 경기 내내 수비 간격과 커버 타이밍 문제에 시달릴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텔스타가 세트피스에서 존 네벨트의 제공권을 활용해 한두 번 정도는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은 변수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오픈플레이에서의 구조적 문제, 특히 전환 국면에서의 좌우 밸런스 붕괴와 하프 스페이스 노출은 트벤테의 공격 패턴과 정면으로 겹친다는 점에서 악재에 가깝다. 트벤테 입장에서는 굳이 복잡한 패턴을 쓰지 않아도 람머스를 향한 간단한 전개와 로치의 침투, 바이드만의 전진 패스만으로도 충분히 상대 박스를 흔들 수 있는 환경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텔스타는 라인을 내리고 세트피스에 더 의존하게 될 것이고 트벤테는 중원에서 볼순환을 계속 이어가며 공격 타이밍을 고를 수 있는 여유를 가지게 된다. 결국 이 경기는 텔스타가 버티기를 선택하더라도 전환 속도와 마무리 완성도에서 앞서는 트벤테가 전체적인 스코어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는 편이 합리적이다. 후반으로 갈수록 텔스타의 체력 부담과 커버 타이밍은 더 무거워지고 그 틈을 람머스와 로치가 파고들며 결정적인 추가 찬스를 만들 수 있는 그림이 그려진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텔스타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크레모넷의 BS 제노아 이 경기는 같은 3, 5, 2를 사용하지만 박스 근처에 어떤 방식으로 숫자를 쏟아붓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프 스페이스와 세컨드 라인을 누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는지에 따라 승부가 갈릴 가능성이 크다. 크레모넷은 후반 중반 이후부터 상대 페널티 박스 주변으로 선수들을 밀집시키며 수비 라인을 안쪽으로 집어넣는 데 능숙한 팀이다. 제르비니 측면에서 연속적인 돌파를 시도하고 낮은 크로스를 깔아주면 제노아 수비는 골문 앞을 지키기 위해 자연스럽게 안으로 좁혀들 수밖에 없다. 이때 박스 중앙과 골문 앞은 확실히 막히지만 대신 하프 스페이스와 박스 바로 바깥 세컨드 라인에서는 슈팅과 연계를 시도할 여지가 생긴다. 크레모넷에는 이 지점을 노려보나촐리가 세컨드 라인에서 하프 스페이스로 파고들며 자리 선정으로 이득을 보는 장면을 자주 만들어낼 수 있다. 흘러나온 볼을 보나촐리가 이어받아 곧바로 마무리에 나서거나 한 번 더 측면으로 빼서 제르빈의 두 번째 크로스를 유도하는 패턴이 반복되면 제노아 수비는 박스 안과 바깥을 동시에 케어해야 하는 부담에 시달리게 된다. 그라시는 뒤에서 균형을 잡으면서 볼이 한 번 막혀도 다시 소유권을 회복해 공격을 리셋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래서 크레모넷에는 한 번의 공격이 끊겨도 금방 다시 페널티 박스 주변에서 공을 회수해 상대 수비가 완전히 정리할 틈을 주지 않는 흐름을 만들 수 있다. 제노아 입장에서는 로렌초 콜롬보의 제공권과 엘레르트손의 스피드를 활용해 빠른 역습으로 응수해야 한다. 크레모네세가 전방에 숫자를 쏟아붓는 만큼 중원과 측면 뒷공간의 빠른 전개 한 번이면 바로 기회가 열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프렌드럽이 중원에서 수비적인 역할에 더 집중해야 하는 구조라 볼을 끊어낸 뒤에도 공격으로 전환되는 속도가 항상 빠른 편은 아니다. 수비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다 보면 역습을 위한 지원 인원이 부족해지는 장면도 함께 나온다. 후반으로 갈수록 크레모네세가 상대 진영에서 공을 오래 소유하며 페널티 박스와 박스 앞에 반복적으로 볼을 밀어넣는 그림이 예상된다. 제르빈의 돌파와 낮은 크로스가 누적될수록 제노아 수비는 안쪽으로 더 깊게 말려 들어갈 것이고 그 여파로 세컨드 라인과 하프 스페이스에서 보나촐리에게 떨어지는 볼의 비율이 점점 높아질 수 있다. 세트피스에서도 크레모네세는 세컨볼 상황까지 계산한 설계를 가져가는 팀이라 코너킥이나 프리킥이 늘어날수록 제노아 입장에서는 실점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다. 종합적으로 보면 박스 안밀집 수비라인 압축 하프 스페이스와 세컨드 라인 활용이라는 크레모네세의 공격 구조가 라인을 깊게 내릴수록 박스 앞 공간 관리가 어려워지는 제노아 수비와 맞부딪히는 매치업이다. 이 상성만 놓고 보더라도 크레모네세 쪽 기대값이 더 높게 형성될 수 있는 경기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크레모네세 승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파르마 vs 헬라스 베로나 이 경기는 후반으로 갈수록 볼 속도를 올리며 수비를 넓게 벌리는 파르마와 중앙 밀도는 갖췄지만 하프 스페이스와 윙백 뒤 간격에서 흔들리는 베로나의 상성이 정면으로 맞부딪히는 승부다. 파르마는 후반 들어 베르나베를 중심으로 짧은 패스와 좌우 전환을 반복해 베로나의 미드필더 라인을 끌어내고 그 뒤쪽 공간을 세컨드 라인으로 파고드는 구조를 준비하고 있다. 오리스타니오가 측면에서 폭넓게 움직이며 어느 순간에는 터치라인까지 벌어져 수비를 가로로 찢어놓고 어느 순간에는 안쪽으로 파고들어 컷백을 선택하는 패턴을 교차해서 사용한다. 베로나 수비는 이 순간 박스 안마크와 박스 바깥에서 튀어나오는 두 번째 슈팅 라인을 동시에 신경 써야 하기 때문에 시선과 몸 방향이 갈라지는 장면이 잦아질 수밖에 없다. 바로 이 틈을 타서 펠레그리노가 세컨드 라인에서 하프 스페이스를 향해 날카롭게 침투해 들어가면 센터백과 윙백 사이 애매한 간격에서 공을 받거나 컷백 타이밍에 맞춰 골문 앞으로 재진입하는 움직임으로 박스 안을 찢을 수 있다. 베르나베는 이런 움직임을 모두 읽고 때로는 펠레그리노 쪽으로 낮게 스루 패스를 넣고 때로는 오리스타니오 쪽으로 각도를 틀어 수비의 축을 더 흔들 수 있어 후반 볼 순환 속도 자체가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베로나는 3, 5, 2 블록을 유지하며 버티려 하겠지만 윙백이 전진한 뒤 복귀 타이밍이 어긋나는 순간 브라다리치 쪽 뒤편 하프 스페이스와 센터백 옆 공간이 동시에 열릴 수 있다. 그 구간에서 오리스타니오의 드리블과 크로스, 컷백 선택이 반복되면 수비수들은 박스 안에서 라인 유지보다 공과 사람을 쫓아다니는 상황에 내몰리며 마크가 어긋난 지점에서 슈팅이 터질 확률이 점점 높아진다.
베로나가 공을 잡았을 때도 갈리아르디니가 안전한 선택만 반복한다면 라인을 올려 탈출하는 대신 다시 한번 파르마의 압박을 맞이해야 하고, 그때마다 파르마의 두 번째 공격이 이어지는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다. 후반 60분 이후 구간에서는 파르마가 실질적으로 상대 진영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나고, 베로나는 박스 근처를 지키는 데만 에너지를 쏟느라 역습으로 반격할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파르마 입장에서는 한 번 막힌 크로스와 컵백 이후에도 세컨드 라인 침투와 중거리 슈팅, 세트피스를 연속으로 이어가며 득점 찬스를 누적할 수 있고, 베로나는 골문 앞에서 버티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점점 줄어든다. 전술 구조와 후반 운영, 세컨드 라인 활용까지 전체 흐름을 감안하면 이 경기는 볼을 더 많이 소유하고 공간을 먼저 열어가는 쪽이 아니라 그 공간을 하프스페이스 침투로 정리할 수 있는 파르마 쪽이 스코어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파르마 승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르하브르 AC vs 툴루즈. 이 경기는 르하브르의 하프스페이스 침투 패턴과 툴루즈의 박스 앞 간격 관리 문제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상성 매치업이다. 르하브르는 캐치타를 기점으로 좌우 전환을 반복하면서 수마레와 만빈비의 침투 타이밍을 맞추는데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다. 그래서 툴루즈 미드필더 라인이 한 번만 복귀 타이밍을 놓쳐도 하프스페이스를 통해 곧바로 박스 근처까지 파고드는 전진 패턴이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만빈비가 측면에서 안쪽으로 접어들고 캐치타와 짧게 주고받는 원투 패스를 통해 수비의 시야에서 사라지는 순간 수마레는 박스 안에서 컵백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 툴루즈는 보호의 드리블과 메살리의 오버래핑을 통해 좌측에서 한 번에 수비 라인을 찢을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윙백 라인이 깊게 올라가면 뒤쪽 공간을 커버할 숫자가 부족해진다. 카스레스가 전진 압박에 나섰다가도 복귀 타이밍이 늦어지면 바로 그 뒷공간에서 캐치타와 만빈비의 원투 패스가 터지며 르하브르가 박스 앞을 장악하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 르하브르는 원볼란치 뒤에 이선을 좁게 세워 미드존에서의 수적 우위를 만드는 편이라 중앙 통로에서 쉽게 밀리지 않고 세컨볼 경합에서도 어느 정도 안정감을 유지한다. 그래서 경기 초반에는 툴루즈의 좌측 공세를 버티면서 르하브르가 역으로 하프스페이스 침투와 컵백 패턴으로 맞불을 놓는 흐름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시간이 지날수록 툴루즈 미드필더들의 수비 가담 속도가 떨어지면 르하브르의 이선 침투 빈도는 더 늘어나고 박스 앞에서의 슈팅 시도도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방향으로 경기가 흘러갈 수 있다. 이때 캐치타가 세컨드 지역에서 흘러나온 볼을 다시 잡아 중거리 슈팅이나 양측면 전환으로 한 번 더 공격을 이어간다면 툴루즈 수비는 숨고를 틈 없이 버텨야 하는 상황에 몰릴 것이다. 툴루즈 역시 보호의 개인 능력과 메살리의 전진을 통해 역습 한두 번은 만들 수 있겠지만 박스 앞 간격 관리에서 드러난 약점을 90분 내내 숨기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결국 하프스페이스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박스 앞 세컨드 지역을 얼마나 잘 컨트롤하느냐의 싸움에서 르하브르가 구조적으로 조금 더 준비된 팀이라고 볼 수 있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르하브르 승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아우크스부르 vs 하이덴하임. 이 경기는 세컨드 라인까지 박스 안원전에 합류해 끝까지 골문을 두드리려는 아우크스부르크와 원정에서 한 박자씩 늦게 반응하는 하이덴하임의 성향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승부다. 아우크스부르크는 3-4-3에서 윙백과 중앙 미드필더가 전진하는 순간 최전방 삼각형뿐 아니라 세컨드 라인까지 박스 주변에 모여드는 형태가 만들어져 박스 안과 하프 스페이스가 동시에 압박을 받는 구조를 만든다. 카데가 오른쪽에서 폭을 넓혀 상대 수비를 가로로 벌려놓으면 반대쪽에서는 클로드 모리스가 1대1 돌파를 통해 박스 안측면 깊숙이 침투해 컵백 타이밍을 만든다. 이때 페널티 박스 안쪽에서는 수비수들이 골문과 공만 보느라 마크가 잠시 풀리고 공격수와 수비수의 위치가 뒤엉킨 채 볼이 애매한 지점에 떨어지는 혼전이 자주 연출된다. 야키치는 세컨드 라인에서 하프 스페이스를 향해 한 걸음 더 전진해 이 흘러나온 볼을 지체 없이 인스텝 중거리로 연결할 수 있는 각을 만들고 골키퍼가 반응하기 어려운 묵직한 슈팅을 날릴 수 있다. 경기가 막판에 접어들수록 아우크스부르크는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중원 라인을 더 끌어올려 박스 주변을 완전히 장악하고 두세 번째 슈팅까지 노리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하이덴하임은 원정에서부터 심리적으로 조심스러운 색깔이 강해 라인을 올려 전방 압박을 거는 것보다 안전하게 내려앉아 버티는 쪽을 택할 공산이 크다. 그러면 피링거는 앞에서 고립되고 혼사기 안쪽 침투도 박스 안까지 깊게 들어가기보다는 중간 지점에서 멈추는 장면이 많아져 결국 박스 안에서 위협적인 장면을 만드는 데 한계를 드러낼 수 있다. 세컨볼 경합에서도 한 발씩 늦게 들어가는 경향이 이어진다면 클리어링 이후 떨어지는 공 대부분은 아우크스부르크 미드필더 라인에게 다시 돌아가고 이는 곧 추가 슈팅과 세트피스 기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후반 70분 이후 구간에서는 체력 부담과 심리적 압박이 동시에 올라가는 상황에서 하이덴하임이 라인을 올리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버티기만 하기에는 박스 주변 슈팅 볼륨이 점점 커지는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 이런 흐름을 종합하면 후반으로 갈수록 아우크스부르크의 공격 기대값은 꾸준히 상승하고 하이덴하임의 소극적인 대응은 오히려 실점 리스크를 키우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득점 양상 역시 한 번의 골에서 끝나기보다는 세컨볼과 세트피스, 박스 안 혼전에서 추가 득점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림이 더 자연스럽게 그려지는 매치업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아우크스부르크 승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라요 바이카노 vs AT 마드리드. 이 경기는 높은 라인을 바탕으로 측면에서 공격적으로 나서려는 라요와
하프라인 위에서 전방 압박으로 경기를 잠그려는 에이티 마드리드의 상성 대결이다. 라요는 홈에서 초반부터 라인을 끌어올려 압박을 시도하겠지만 에이티 마드리드의 투톱과 미드필더 라인이 동시에 전진의 빌드업 첫 패스를 압박하는 순간 수비 라인과 미드필더 라인 사이 간격이 어색하게 벌어질 위험이 있다. 에이티 마드리드는 이 틈을 놓치지 않고 훌리안 알바레즈와 줄리아노 시메오네를 통해 수비수에게 공이 들어오는 순간 강한 압박을 가하며 바리오스가 그 뒤에서 압박 방향을 조율해 세컨볼을 회수하는 구조를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라요가 뒤에서 짧게 풀어나가려다 압박에 걸리면 공을 잃는 지점이 곧바로 하프라인 근처 혹은 수비 진영 깊은 지점이 되어버리고 에이티 마드리드는 짧은 패스 두세 번 만에 박스 안까지 직선적으로 파고드는 장면을 만들 수 있다. 반대로 라요가 압박을 의식해 일찍 롱볼을 선택하면 에이티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뒷공간 커버와 세컨볼 경쟁을 통해 상대 공격을 비교적 단순하게 처리할 수 있고 되돌려받은 공으로 다시 하프라인 위에서부터 공격을 설계할 수 있다. 전반에는 이런 압박 강도 차이와 세컨볼 싸움에서의 우위 때문에 에이티 마드리드가 지역 점령과 박스 점유에서 앞서 나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슈팅수와 유효 슈팅 비율에서 에이티 마드리드 쪽으로 편차가 벌어질 여지가 크다. 후반으로 갈수록 라요는 홈이라는 부담 때문에 라인을 더 올리거나 교체를 통해 공격적으로 변화를 주려고 하겠지만 이는 오히려 에이티 마드리드의 전방 압박과 역습 루트를 더 선명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 에이티 마드리드는 시메오네 감독 특유의 전술 운영으로 필요할 때는 라인을 살짝 내리고 블록을 조여 박스 앞을 두텁게 만든 뒤 공을 탈취하는 순간 투톱과 측면의 속도를 활용해 역습으로 칼을 빼드는 운영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럼에도 라요가 세트피스나 측면 크로스를 통해 한두 번은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수 있겠지만 경기 전체를 통틀어 전방 압박과 전환 속도, 하프라인 위에서의 세컨볼 경쟁에서 더 많은 우위를 가져갈 팀은 에이티 마드리드 쪽이다. 결국 이 매치는 높은 라인 측면 공격을 앞세우는 라요와 전방 압박 간격 유지 빠른 전환을 결합한 에이티 마드리드의 구조적인 힘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승부이고 상성만 놓고 보면 에이티 마드리드가 원하는 그림을 가져갈 여지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라요 패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스파르타 vs 네이메헌 이 경기는 4-2-3-1과 3-4-1-2가 맞붙는 구도로 하프스페이스 통제와 라인 간격 관리가 승부를 가를 핵심 변수로 보인다. 스파르타는 더블 볼란치 뒤에 안정적인 수비 라인을 두고 그 앞에서 반 크루이와 반 베르원이 공격 전개축을 형성하며 네이메헌의 압박을 흘려보내는 그림을 준비할 수 있다. 리우리첸이 전방에서 공을 등지고 받아주는 순간 반 크루이가 하프스페이스에서 방향 전환을 시도하고 반 베르원이 외곽에서 안쪽으로 파고드는 패턴으로 수비 블록을 벌려놓을 가능성이 크다. 네이메헌은 전진 압박을 통해 스파르타의 후방 빌드업을 흔들고 싶어 하겠지만 압박 타이밍이 어긋나는 순간 수비 라인과 미드필더 라인 사이 간격이 벌어지는 약점이 그대로 드러날 수 있다. 이 간격이 벌어지는 구간에서 스파르타의 이선 자원들이 자유롭게 몸을 돌며 패스를 선택한다면 박스 앞에서 슈팅과 침투 패스를 동시에 노릴 수 있는 각이 여러 차례 나올 여지가 충분하다. 또한 스파르타의 더블 볼란치는 세컨볼 경쟁에서 앞서려는 성향을 보이며 중원에서 네이메헌의 두 번째 볼을 차단해 역습으로 전환하는 장면을 만들 수 있다. 네이메헌도 오가와와 우아이사, 체리를 중심으로 박스 앞에서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라인을 높게 가져가는 만큼 뒤 공간과 하프 스페이스 노출 위험은 계속해서 따라붙는다. 스파르타 입장에서는 굳이 점유율을 크게 가져가지 않더라도 네이메헌의 라인이 올라온 타이밍에 롱패스나 빠른 전환으로 박스 앞까지 직선에 가까운 공격을 전개하는 선택지가 열려있다. 후반으로 갈수록 네이메헌이 압박 강도를 유지하지 못하면 수비 미드 간격이 더 길어질 수 있고 그 틈을 스파르타의 이선과 풀백이 번갈아 공략하는 장면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세트피스에서도 스파르타는 리우리첸의 제공권과 반크루이의 킥 능력을 활용해 박스 안볼 점유율을 끌어올릴 수 있어 정지 상황에서도 골 기대값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반면 네이메헌은 새 라이너 구조 특성상 세트피스 수비에서 마킹 전환이 매끄럽지 못한 장면이 나올 수 있어 두세 번의 크로스만 허용해도 큰 위기를 맞을 여지가 있다. 그래서 경기 전체 흐름을 놓고 보면 네이메헌이 공을 더 오래 가지고 있어도 진짜 위협적인 찬스는 스파르타 쪽에서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상성구도라고 볼 수 있다. 네이메헌의 공격 조합이 위력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만큼 뒤가 벌어지는 구조적인 약점이 분명하기 때문에 안정된 라인 간격과 전환 속도를 갖춘 스파르타에게는 공략 포인트가 뚜렷하게 보이는 상대다. 종합하면 이 경기는 스파르타가 하프스페이스 장악과 세컨볼 경쟁에서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환경이고 그 우위가 박스 앞에서의 실질적인 득점 찬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한판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스파르타 로테르담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FC 로리앙 vs 앙제 SC요. 이 경기는 3백을 바탕으로 측면에서 속도를 끌어올리는 로리앙과 중앙 밀도는 갖췄지만 넓은 폭을 방어하는 데 부담을 느끼는 앙제가 만나는 구도다. 로리앙은 전반에는 수마노와 파지스를 중심으로 상대 수비 라인의 반응을 살피며 카디우가 중원에서 안정적인 패스를 공급하는 형태로 기회를 엿볼 가능성이 크다. 이때에도 측면 돌파와 크로스로 위협을 만들겠지만 진짜 승부는 교체 카드가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후반 구간에서 시작된다고 보는 편이 합리적이다. 후반 교체 자원들이 투입되면 로리앙의 윙과 윙백은 한 박자 더 빠른 속도로 터치라인을 타고 전진할 수 있고 체력이 떨어진 앙제의 풀백과 미드필더는 사이드에서 밀리는 장면이 반복될 수 있다.
앙제는 4, 3, 1, 이 특성상 중앙 숫자는 유지되지만 측면 수적 우위를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상대가 폭을 넓게 쓰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안쪽과 바깥쪽 사이에서 선택의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블록을 안쪽으로 더 좁히면 로리앙의 측면 돌파와 크로스에 노출되고 반대로 바깥을 커버하려고 나가면 수마노와 세컬라인 침투에게 박스 안 공간을 허용하는 상황이 생긴다. 스바이와 벨크림이 중원에서 버티려고 해도 볼이 빠르게 좌우로 이동하는 상황에서는 끊어내는 타이밍보다 따라가는 움직임이 많아질 수 있고 이는 곧 체력 부담으로 이어진다. 로리앙 입장에서는 후반 70분 이후야말로 벤치 에너지를 바탕으로 경기 흐름을 뒤집거나 승부의 쐐기를 박을 수 있는 시간대이며 이 구간에 맞춰 측면 스프린터와 박스 침투를 집중적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앙제가 이 타이밍에 라인을 올려 반격하기에는 중앙에 쏠린 구조 탓에 측면 뒷공간 리스크가 크고 그렇다고 계속 내려앉아 버티기만 하면 박스 앞에서 슈팅을 허용하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 결국 후반이 진행될수록 로리앙의 교체 자원들이 가져오는 속도와 활동량은 점점 더 큰 차이를 만들어낼 것이고 앙제 수비는 박스 근처에 묶인 채 크로스와 컷백, 세컨볼 상황을 연속으로 견뎌야 하는 입장이 된다. 이 과정에서 수마노의 마무리 능력과 파지스의 하프 스페이스 움직임, 카디우의 후방 지원이 합쳐지면 한 번 만들어진 슈팅 기회가 그대로 득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하다. 특히 시간대가 70분을 넘어설수록 로리앙은 점수와 상관없이 추가골을 노리는 방향으로 교체 카드를 더 투입할 수 있고 앙제는 체력과 간격 관리에서 점점 더 수세에 몰릴 공산이 크다. 그래서 이 경기는 전반 스코어가 어떻게 흘러가더라도 후반부로 갈수록 로리앙이 훨씬 더 유리한 경기 흐름을 형성할 확률이 높은 매치업이다. 토킹 추천 베팅 승무패 로리앙 승 강추 언더오버 추천 FC 메스 vs AJ 옥세르 이 경기는 단순한 4, 2, 3-1과 4, 3-3의 포메이션 대결이 아니라 중원에서 전환을 끊는 팀과 후방 빌드업에 의존하는 팀의 상성 싸움으로 보는 편이 더 정확하다. 메스는 전방과 중원에 배치된 선수들이 강하게 압박에 나선 뒤에서 대기하던 2차 커버가 곧바로 접근해 공을 빼앗는 구조를 바탕으로 상대 전환을 초장부터 끊어버리는 축구를 지향한다. 이 과정에서 이부 사네는 전방에서 1차 압박의 방향을 설정해주고 치타이슈빌리와 트라오레는 중원과 측면에서 패스 길목을 막아내며 빌드업의 중심축 자체를 흔들어 놓는다. 오세르는 후방에서부터 짧은 패스로 차분하게 풀어나가고 싶지만 메스의 강한 중원 압박과 조직적인 2차 커버가 동시에 들어오면 첫 터치 이후 방향 전환에서 실수를 범할 가능성이 크다. 하프라인 근처에서 공을 잃는 순간 메스는 곧바로 이부 사네를 향해 직선적인 패스를 찔러넣거나 치타이슈빌리와 트라오레가 하프 스페이스로 파고들며 두 번째 옵션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전반전부터 메스가 중원 압박과 전방 압박을 통해 오세르의 빌드업을 상당 부분 묶어둘 수 있는 경기로 예상되고 오세르는 빌드업이 끊길수록 마라와 측면 자원들이 고립되는 시간이 늘어날 위험이 있다. 후반으로 갈수록 메스의 압박 강도가 떨어질 가능성을 감안하더라도 경기 내내 전환 지점에서 몸싸움과 압박 싸움을 반복해야 하는 쪽은 오세르라 체력과 집중력에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반면 메스는 중원 압박으로 공을 빼앗은 뒤 필요할 때는 템포를 낮추고 다시 라인을 정비하면서 한 번씩 강하게 전방 압박을 가동해 결정적인 턴오버를 유도하는 운영이 가능하다. 그러다 보니 전체적인 점유율 수치와 관계없이 하프라인 근처에서 공을 빼앗은 뒤 바로 박스를 향하는 장면은 메스 쪽이 더 많이 만들어낼 여지가 크다. 결국 이 경기는 메스의 강한 중원 압박과 전방 압박이 빌드업 성향이 강한 오세르의 전개를 얼마나 자주 끊어내느냐에 따라 스코어와 경기 흐름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이다. 토킹 추천 베팅 승무패 메스 승 강추 언더 추천 라이프치히 vs 볼프스부르크 이 경기는 후반으로 갈수록 위쪽에서 경기하는 팀과 라인 간 간격 관리에 애를 먹는 팀의 대결로 보는 편이 더 정확하다. 라이프치히는 초반부터 점유율을 크게 몰고 가기보다는 안정적인 빌드업으로 상대 더블 볼란치를 끌어낸 뒤 전진 패스를 통해 한 번에 라인을 깨는 선택을 즐겨하는 팀이다. 중원에서 첫 탈압박이 성공하는 순간 하더가 측면 터치라인을 따라 전력으로 치고 나가면서 수비 라인을 뒤로 후퇴시키고 카르도주는 박스 중앙에서 상대 센터백과 몸싸움을 벌이며 공간을 고정시킨다. 이 흐름과 맞물려 바움가르트너가 세컨드 라인에서 하프 스페이스를 절묘하게 파고들면 수비 블록이 완전히 정렬되기도 전에 박스 앞에서 결정적인 슈팅 공간이 열리는 장면을 계속해서 기대할 수 있다. 볼프스부르크는 페이치노비치의 제공권과 빈머의 돌파를 활용해 역습과 세트피스로 맞불을 놓으려 하겠지만 더블 볼란치가 라이프치히의 삼선과 이선 사이 움직임을 동시에 관리하기에는 부하가 큰 매치업이다. 마예르가 전진의 공격 전개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순간 그 뒤의 공간은 자연스럽게 비게 되고 라이프치히가 이 지점을 역으로 찔러 역습을 전개하는 장면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 특히 라이프치히가 후반으로 갈수록 상대 진영에서 압박 강도를 높이는 스타일이라 볼프스부르크의 빌드업 라인은 후반 중반 이후부터 점점 더 높은 지점에서 패스 선택을 강요받게 된다. 이 상황에서 실수 한 번만 나와도 카르도주와 하더의 전방 압박, 바움가르트너의 이선 가담이 한 번에 맞물리며 박스 앞에서 수적 우위를 가진 상태에서 슈팅 시퀀스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볼프스부르크가 살기를 찾으려면 빈머의 측면 돌파와 마예르의 전진 패스가 정확히 연결되어야 하는데 라이프치히 풀백과 삼선이 하프 스페이스를 잘 막아낼 경우 공격 루트가 측면 크로스 하나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그림으로 흘러갈 수 있다.
크로스 위주의 공격이 길어질수록 페이치노비치의 제공권이 변수로 작용할 수는 있지만 세컨볼 대처와 박스 앞 세 번째 인원 케어에서 라이프치히가 앞선다면 실질적인 위협 빈도는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체력적인 측면에서도 라이프치히는 후반에 압박 강도를 올려 상대 진영에서 공을 되찾는 흐름을 이미 여러 경기에서 보여주고 있어 시간 약속이 뒤로 갈수록 볼프스부르크의 라인 유지가 더 어려워지는 매치업이다. 결국 이 경기는 라이프치히가 측면 스프린트와 하프스페이스 침투를 묶어 상대 더블 볼란치와 수비 라인을 동시에 흔들 수 있는지, 그리고 볼프스부르크가 그 압박을 버티며 역습과 세트피스를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지의 싸움이다. 전술적인 상성과 후반 압박의 강도, 그리고 박스 앞에서 마무리 선택지가 더 다양한 쪽을 감안하면 라이프치히 쪽으로 기대값이 기우는 승부로 보는 편이 합리적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라이프치히 승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토리노 vs 볼로냐. 이 경기는 3백을 사용하는 쪽과 4, 2, 3미를 바탕으로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를 동시에 공략하는 쪽의 맞대결이다. 토리노는 사파타와 시메오네를 앞세운 투톱 조합을 통해 박스 안 공중볼과 세컨 찬스를 노리는데 집중하지만 그만큼 윙백과 미드필더가 던진하는 구간에서 뒷공간을 내줄 위험도 안고 간다. 특히 미드필더 라인이 상대 압박에 끌려 위로 올라가면 센터백 앞쪽이 비어버리는 구간이 생기고, 이 공간에서 상대 플레이메이커나 이선 자원을 제어하지 못하면 박스 외곽까지 쉽게 전진을 허용하는 그림이 나온다. 볼로냐는 최근까지 시간이 흐를수록 상대 수비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을 집요하게 노려왔고 이번 경기에서도 같은 접근을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로우가 측면에서 깊게 파고든 뒤 컷백을 선택하는 순간 토리노의 중앙 수비 라인은 골문 안쪽으로 급하게 몰릴 수밖에 없고, 이때 페널티 스팟 근처 하프 스페이스가 동시에 열리는 장면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 틈을 이용해 세컨드 라인에서 프로일러와 임모빌레가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한다면 박스 안에서 수비가 커버하지 못한 자유로운 슈팅각이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창출될 가능성이 높다. 프로일러는 수비 앞을 지키다가도 볼을 되찾는 순간 한두 발 전진해 전방을 바라보는 패스를 선택할 줄 아는 선수라 세컨볼 상황에서도 위협적인 중거리 옵션이 된다. 임모빌레는 최전방에서 뒷공간을 파고드는 동선을 반복하며 컷백 이후 떨어지는 볼이나 하프 스페이스에서 올라오는 패스를 골문 방향으로 바로 가져가는 마무리 능력이 뛰어나다. 토리노는 사파타를 향한 롱볼과 세컨볼 경합으로 볼로냐 수비를 뒤로 물러나게 만들어야 하지만 3백과 윙백 사이 간격이 벌어지는 패턴이 잡히지 않는다면 후반으로 갈수록 전원 상황에서 하프 스페이스를 반복적으로 내줄 위험이 크다. 볼로냐는 더블 볼란치가 수비 라인 앞을 지켜주면서도 공을 빼앗는 즉시 좌우 전환과 전진 패스를 통해 토리노의 세로가로 간격을 동시에 흔들어 놓을 수 있다. 그래서 초반에는 세트피스나 롱볼 위주의 탐색전이 이어질 수 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간격 관리와 체력에서 먼저 흔들리는 쪽이 어느 팀인지가 점점 뚜렷하게 드러날 것이다. 전체적인 전술 구조와 최근 흐름을 합쳐보면 수비 간격이 벌어지는 쪽보다는 그 틈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쪽에 기대값을 두는 쪽이 훨씬 현실적인 판단이다. 결국 이 경기는 토리노가 버티는 싸움으로 끌고 가고 싶어도 볼로냐의 컷백과 하프 스페이스 침투 패턴이 한두 번만 제대로 작동하면 흐름이 볼로냐 쪽으로 크게 기울 수 있는 매치업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토리노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레반테 vs 발렌시아. 이 경기는 중원을 장악한 한 명의 플레이메이커를 보유한 팀과 더블 볼란치 뒤 공간 관리가 흔들리는 팀의 맞대결이라는 점에서 방향성이 비교적 뚜렷하다. 레반테는 파블로 마르티네스를 중심으로 짧은 패스로 템포를 안정시키고 필요할 때마다 대각선 패스로 방향을 틀어주며 발렌시아 블록을 좌우로 늘어뜨리는 패턴을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이반 로메로는 수비 라인 앞으로 내려와 등지는 플레이로 한번 연결을 만들어준 뒤 다시 뒷공간으로 빠지는 움직임으로 수비수들의 시선을 계속 바꾸게 만든다. 이케르 로사다는 터치라인을 붙잡고 깊숙이 전진해 상대 풀백을 끌어내고 그 뒤 하프 스페이스로 파블로 마르티네스나 다른 이선 자원들이 스며들며 컷백과 낮은 크로스로 박스 안을 공략하는 그림을 노릴 것이다. 발렌시아는 벨트란이 중원에서 수비와 빌드업을 모두 떠안는 구조라 전방 압박을 강화할수록 더블 볼란치 뒤 공간이 비는 위험이 커진다. 레반테가 이 지점을 정확히 겨냥해 파블로 마르티네스를 한 줄 더 올려받게 만든 뒤 이반 로메로와 로사다 쪽으로 빠른 대각선 패스를 공급한다면 발렌시아 수비는 포지션 재정렬 과정에서 계속해서 뒷걸음질 치게 될 수 있다. 또한 루이스 리오아가 전진한 측면은 공격에서는 위협이지만 수비 전환 국면에서 풀백 혼자 넓은 폭을 커버해야 하는 구간이 생기면서 레반테의 오른쪽 공격 라인에게 하프 스페이스와 측면 뒷공간을 동시에 내줄 위험이 있다. 발렌시아가 이를 의식해 라인을 지나치게 내리면 파블로 마르티네스가 박스 앞에서 여유있게 볼을 다루며 중거리 슈팅과 스루 패스를 번갈아 시도할 수 있고, 반대로 전진을 선택하면 뒷공간이 한 번에 열릴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레반테 입장에서는 초반부터 무리하게 속도를 끌어올리기보다는 파블로 마르티네스를 거쳐 중앙과 측면을 번갈아 흔들며 발렌시아의 간격이 무너지는 타이밍을 끝까지 기다리는 운영이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다. 한번 간격이 벌어지기 시작하면 레반테의 빌드업 구조상 패스 길이는 자연스럽게 길어지고 공격 방향 전환도 쉬워져서 발렌시아 수비 블록은 계속해서 방향을 틀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여기에 이케르 로사다가 터치라인 돌파 이후 박스 안 컷백을 반복하면 수비수들은 골문과 볼 사이에서 위치를 잡느라 바쁘고 이반 로메로나 이선 침투 자원에게 슈팅각을 허용하는 장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결국 이 경기는 누가 더 많은 공격 옵션을 전방에 세우느냐가 아니라 누가 중원에서 빌드업 축을 잡고 상대 블록을 벌려놓느냐가 승부의 핵심 포인트가 된다. 이 흐름을 감안하면 최근 파블로 마르티네스를 중심으로 공격 패턴이 정리되고 있는 레반테 쪽이 발렌시아보다 전술적인 완성도와 기대 득점에서 앞설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레반테 승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나폴리 vs AS 로마. 이 경기는 300대 300 구도 속에서 누가 더 안정적으로 하프스페이스와 박스 주변을 관리하느냐가 승부의 핵심이 된다. 나폴리는 전반부터 노아랑의 돌파와 호일룬의 뒷공간 침투를 활용해 수비 라인을 뒤로 물러서게 만들고 맥토미니의 침투를 더해 박스 안 숫자를 늘리는 그림을 만들 것이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후반에 접어들면 나폴리는 페널티 박스 주변에서 세컨드볼을 노리는 움직임을 의도적으로 강화하며 박스 앞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슈팅 찬스를 만들어내려 할 가능성이 크다. 노아랑이 측면에서 크로스를 한 번, 컵백을 한 번씩 섞어 넣으면 문전에서는 항상 수비가 완전히 처리하지 못한 볼이 흘러나오는 세컨드볼 장면이 자연스럽게 쌓인다. 이때 세컨드 라인에서 호일룬이 하프스페이스 안쪽으로 파고들면 수비가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강한 인스텝 중거리 슈팅을 그대로 꽂아 넣을 수 있는 구조가 완성된다. 반면 AS 로마는 퍼거슨을 통해 공격 방향을 조율하고 마니코네의 탈압박과 엘 샤라위의 침투를 활용해 역습 국면에서 응수하는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로마의 3-4-1 이 구조는 윙백이 전진했을 때 미드필드와 수비 간격이 벌어질 위험을 안고 있어 나폴리가 전환 상황에서 박스 앞 공간을 노리기에 적합한 상성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로마는 나폴리의 첫 크로스나 첫 슈팅뿐 아니라 박스 주변에 떨어지는 세컨드볼에 대한 대응까지 동시에 신경 써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그래도 로마가 역습 한두 번으로 분위기를 바꾸는 장면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초반에는 양팀이 치고받는 구도가 잠시 연출될 여지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반으로 갈수록 나폴리는 공격 숫자를 유지한 채 박스 주변에서 세컨드볼을 계속 주워 담을 수 있는 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이는 로마 수비에게 누적 피로와 집중력 저하를 동시에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결과적으로 이 매치는 박스 앞 세컨드볼 싸움과 하프스페이스 침투에서 더 완성된 패턴을 갖고 있는 쪽, 즉 나폴리 쪽으로 기대값이 기울어지는 구도라고 해석하는 편이 합리적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나폴리 승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올림픽 리옹 vs 오지시니스. 이 경기는 단순한 포메이션 싸움이 아니라 후방 빌드업에서 라인을 어떻게 넓히고 라볼피아나로 중앙 숫자를 어떻게 채우느냐가 승부를 가르는 포인트다. 리옹은 센터백을 넓게 벌려 수비 라인을 좌우로 쭉 늘린 뒤 그 사이로 3선 미드필더를 내려보내 라볼피아나 형태로 빌드업 축을 만든다. 이 과정에서 후방에서부터 이미 수적 우위를 확보하기 때문에 니스의 일선 압박은 쉽게 비켜나갈 가능성이 크다. 톨리소가 뒤에서 첫 패스를 안정적으로 풀어내면 곧바로 술치와 모레이라 쪽으로 전진 패스각이 열린다. 술치는 하프스페이스에서 등을 쥐고 볼을 받은 뒤 원터치로 옆으로 풀거나 직선 스루 패스를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가지고 있다. 모레이라는 측면에서 안쪽으로 좁혀 들어오며 수비형 미드필더 앞 공간을 건드리고 다시 바깥으로 빠지는 움직임으로 니스의 수비 기준점을 흔든다. 이 움직임이 반복되면 니스의 수비형 미드필더 한 명이 커버해야 할 구역은 점점 넓어질 수밖에 없다. 니스는 4-1-4-1 블록으로 중앙을 막으면서 리옹의 전진 패스 루트를 차단하려 하겠지만 후방 빌드업 단계에서 이미 라볼피아나가 가동되면 수비형 미드필더 혼자서는 술츠 모레이라 톨리소의 움직임을 모두 관리하기 어렵다. 공격에서는 알리 초의 속도와 고베이아의 돌파를 활용해 역습 한 방을 노릴 여지는 분명히 있다. 다만 라인이 깊게 내려간 상태에서 역습을 나가려면 은돔벨레가 탈압박 이후 얼마나 빨리 전진 패스를 연결해줄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리옹의 중원 압박이 강하게 들어오는 경기에서는 이 선택 자체가 쉽지 않을 수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리옹은 후방 빌드업 패턴을 반복하며 니스의 압박 타이밍을 읽어갈 것이고 라인을 넓힌 상태에서 전진 패스 루트를 더 많이 만들어낼 가능성이 크다. 이때 하프스페이스에서 볼을 받는 술치와 안으로 좁혀 들어오는 모레이라가 계속해서 수비형 미드필더 주변을 건드리면 니스의 중앙 블록은 조금씩 벌어질 수밖에 없다. 이 흐름이 이어지면 전진 패스 한 번에 박스 앞까지 진입한 뒤 짧은 패스 두세 번만으로 슈팅각을 만드는 장면이 리옹 쪽에서 더 자주 나올 수 있다. 라인을 넓힌 빌드업과 라볼피아나 하프스페이스 점유까지 이어지는 구조를 감안하면 리옹이 전개 주도권과 찬스 생산량에서 우위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리옹 승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마요르카 vs 베티스. 이 경기는 포지션 간 간격을 압축해 두 줄 수비를 먼저 세우는 팀과 점유율을 앞세워 빌드업을 설계하는 팀의 맞대결이지만 실제로는 전환 속도와 이동 피로가 승부의 방향을 크게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 마요르카는 수비 시 4-4-2 라인을 좁게 유지하며 상대에게 윙 쪽으로 공을 몰아넣은 뒤 크로스 방향을 예측해 수비하는 데 익숙하다. 공을 탈취하는 순간부터 그림이 바뀐다. 사무 코스타가 첫 터치에서 압박을 피한 뒤 바로 전방을 스캔하고 무리키 안토니오 산체스 쪽으로 킬패스를 찔러 넣는 장면이 이 팀 역습의 시그니처다. 무리키는 전진 패스가 들어오는 순간 수비수와 몸싸움을 해내면서 볼을 지켜내고 안토니오 산체스는 하프스페이스로 전진해 세컨드 지점을 선점하며 흘러나오는 볼이나 컵백 루트를 준비한다. 이 과정에서 상대 수비 라인은 박스 안쪽으로 빨려 들어가며 중앙을 막으려 하지만 사무 코스타의 패스 방향은
항상 예측 가능한 패턴만을 고집하지 않고 때로는 사이드 뒷공간, 때로는 박스 앞 중거리 지점으로 변칙적으로 배분된다. 그래서 마요르카의 빠른 전환 패턴은 단순히 속도만 빠른 역습이 아니라 수비 조직이 완전히 정렬되기 전에 뒷공간과 박스 앞을 동시에 위협하는 설계된 공격 루트로 작동한다. 반면 베티스는 포르날스를 중심으로 공을 오래 소유하며 점유율에서 우위를 가져가려 할 것이고 안토니와 에르난데스를 통해 측면과 중앙을 번갈아 공략할 것이다. 하지만 섬 원정이라는 특성상 장거리 비행으로 인한 피로 누적은 피할 수 없고 이는 곧 압박 강도와 회복 속도가 평소보다 떨어지는 방향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전개 과정에서 패스 미스가 한 번이라도 나오면 중원과 포백 사이 간격이 벌어진 상태에서 마요르카의 역습을 그대로 허용하는 장면이 나올 수 있다. 이동 피로는 단순한 체력 문제가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가담을 얼마만큼 빠르게 해줄 수 있느냐의 차이로 나타나기 때문에 빠른 전환을 무기로 삼는 마요르카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번 일정이 기회가 될 수 있다. 마요르카는 자신들이 익숙한 섬 경기장 환경 속에서 수비 라인을 안정적으로 유지한 뒤 베티스가 무리하게 빌드업을 이어가는 순간을 노려 역습 트리거를 당길 것이다. 베티스가 공을 많이 가져가고도 결정적인 찬스 수에서는 크게 앞서지 못하는 그림이 나올 수 있고 오히려 마요르카의 선제골 이후에는 베티스가 라인을 더 올리면서 역습에 추가적으로 노출될 여지도 존재한다. 종합하면 전술 구조이동 동선환경적 변수까지 전체를 합산했을 때 이번 매치는 마요르카가 베티스를 상대로 승리를 노려볼 수 있는 타이밍에 가깝다고 해석하는 쪽이 더 설득력 있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마요르카 승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토킹 가족방에서 더 많은 혜택을 만나보세요. 가족방은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